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이경호입니다. 4월 4일 목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6일을 앞두고 오늘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와 보도가 금지됩니다. 국민의힘은 90곳에서 100곳, 더불어민주당은 110곳 이상을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여야 모두 50곳이 넘는 지역구를 박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선 조국혁신당 25%, 국민의미래 24%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양당 대표가 어제 이 같은 발언을 하면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성 혐오를 일상화한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가 제주 4월 3일을 폄훼했다며 공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오전 대만에서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모의 7.4 강진으로 지금까지 9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오늘로써 총선이 6일, 그리고 사전투표는 내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총선 당일까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데요. 자, 앞으로 민심의 흐름을 좀 확인할 수 없게 된 만큼 정치권은 민심의 지표 어떨지 저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장 기자, 여야의 반집 싸움 시작됐다.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죠. 이른바 블랙아웃입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데 이때 이제 부동층, 2030 청년층 누가 더 흡수하느냐 가장 큰 변수로 좀 떠오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선거날까지 일주일간의 여론조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중도층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후보들의 막말이나 또 여러 리스크들이 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또 선관위가 진행한 유권자 의식 조사를 봤더니 적극적으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2040 세대에서 지난 총선보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표를 주느냐 이 역시도 관심사입니다. 여야는 현재 5%포인트 안팎에서 승부가 날 수 있는 이 접전지가 5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최소는 몇십 표 차이로도 승패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양당은 또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빙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곳이 전국에 55곳이고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 박빙 지역에서 무너져서 개헌 저지선마저 뚝 뚫린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이룬 지금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은 유난히 박빙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대충 전국에 49개 정도가 박빙 선거구라고 보는데 누가 우세다, 누가 열세다 이거 다 허망한 쓸데없는 예측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50개, 49개 선거구가 누가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느냐로 몇십 표, 몇백 표, 많아봐야 천몇백 표로 결정합니다. 네, 양당 대표 목소리 들으셨는데 자,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네네. 한동훈 위원장 먼저 국민의힘 얘기해보면 네. 자, 당 자체 판세 분석 공개한 게 이번이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100석 미만이면은 개헌 저지선 위태롭다 이렇게 하면서 절박함을 좀 나타낸 것 같다 이런 좀 분위기가 읽혀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사실 그 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원 각각 정당에서 합니다. 하지만 사실 비교했을 때 여의도연구원이 굉장히 이 모집담도 크고 민주연구원에서 늘 부러워할 정도의 여론조사 정확도가 있었거든요. 예. 물론 양 연구원에서 하는 싱탱크스 하는 여론조사는 국민들한테 공표는 안 됩니다. 그런데 4년 전을 돌아보시면 황교안 대표 시절의 미래통합당이나 혹은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시절의 자유한국당 양당 대표들은 여의도 연구원의 그런 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우리가 상황이 좋다. 당시에 홍준표 대표도 그랬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실 굉장히 열세였어요. 그런데 좀 허세가 있었죠. 그리고 뭐 밴드웨건 효과를 노렸겠죠. 근데 비교적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솔직하면서도 그다음에 호소를 하는 거죠. 유권자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결집해 주신다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호소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언더독 효과를 뭐 노리고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뭐 여론조사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굉장히 박빙 지역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지층의 어떤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서 여론조사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한 최대한 90석 정도,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110석 이상 예상하는 건 알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조금 낙관론을 좀 경계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보면은 양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읍소하고 네. 한쪽은 엄살 부리고 뭐 이런 상황인데 예. 선거에서 읍소하는 것은 졌다는 뜻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헌 저지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예. 100석도 자신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 조금 더 드리자면은 민주당이 이겨서 근데 나라가 망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나라가 망할 뻔했고요. 민주당 정권은 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민주당이 이겨도 별 문제 없으니까 오히려 나라가 잘 됐으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거하고 골프는 고개 쳐들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이제 끝까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선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보수층이 완벽하게 결합하지 못했어요. 대파 논란이라든가 명품땡 때문에 그런 이 보수층들의 결집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재명 대표 발언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박지원 본장님 의견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장가희 기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및 보도를 이제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어제까지의 결과 조사 내용을 오늘부터는 이제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어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주요 격전지 판세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이 명룡대전이 펼쳐지고 있는 인천 계양을부터 좀 보면요. 이재명 대 원희룡, 이재명이 55, 그리고 원희룡이 37%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또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 윤희숙 후보 48대 37이고요. 또 전직 경남도지사들의 격전이 펼쳐지는 경남 양산을에서는요. 김두관 후보 49, 그리고 김태호 41%입니다. 다시 서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갑 민주당 황희 46%, 그리고 국민의힘 구자룡 후보 41%고요. 또 서울 도봉갑에서는 안귀령 44%, 그리고 김재섭 38%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마포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지은 46%, 그리고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 38%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중성동 을을 보면요.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43%,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가 41%가 나왔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하위 10%에 반발해서 이 탈당에 국민의힘에서 새 둥지를 튼 김영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네. 서울 영등포갑에서 37%의 지지를 받았고요. 또 구청장 출신인 최현일 민주당 후보 44%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북갑에서 재선의 전재수 후보 53%, 그리고 이에 맞서서 6선에 도전하는 서병수 후보 3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전체로 쭉 보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 조금 앞서간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동훈 실장님, 먼저 이 아무래도 명룡대전 저희가 미니 대선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가장 관심이 가는데 네. 일단 보면 이재명 대표가 18%포인트 오차 범위 밖으로 일단 앞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일단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여기 제일 출렁거린 곳이 바로 계양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에 보여주신 것이 가장 이제 최근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단 뭐 이 원희룡 후보 측으로 이야기한다면 긍정적인 건 지금 원희룡 후보 측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벌어졌는데 맹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처음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이런 흐름이 뭐 양측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왜 그렇게 이 계양을이 출렁거릴까? 뭐 그리고 앞서 그 여론조사 보면 특히나 계양을에서는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출렁이. 네, 그렇죠.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또 출렁거린 것이 이 개항을인 것 같아요. 예. 대개 보면 응답률이 조금 낮은 ARS인 경우는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 측에 앞선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응답률이 높은 전화 면접이나 혹은 문자 회신 이쪽을 보면 거꾸로 지금 원희룡 후보가 앞서거나 굉장히 맹추격하는 여론조사도 나왔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전보다는 흐름이 달라지긴 했다. 4년 전보다는 굉장히 긴박한 어떤 느낌을 주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 지역에서 굉장히 출렁임이 좀 심하다는 문제도 어떻게 좀 받아야 될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박지원 본자님 일단은 뭐 보수층이 좀 여론조사 참여하지 않지만 투표장 나가면 한 표 던질 거다 이런 사이 보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바뀔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고 의견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판세 분석하세요? 샤이 보수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정권이 보수 정권인데 보수가 샤이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여론조사에 응답하면 혹시나 불이익이 올까 봐 두려워합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보수 지지층들을 압박을 합니까?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샤이할 일이 없습니다. 샤이 진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샤이 보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약한 보수 지지층들이 대파 논란이라든가 명품백 논란, 또 이채 양명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정권의 문제점들 때문에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그게 현재 이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천 계양 문제도 여론조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만은 제가 본 바로는 원희룡 후보가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이거는 여론조사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명령대전 아니에요. 그냥 명령대전이 아니라 원희룡 후보의 스토커 작전일 뿐입니다. 네. 정치적 웨이트도 차이가 나는데 억지로 야당 대표 그리고 전직 그 대선에 출마했던 분하고 붙어가지고 나의 정치적 체급을 높이겠다라는 이런 스토커 작전이지 명령대전이라는 표현은 저는 별로 마땅치 않네요. 네. 6일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강전혜 부위원장님, 네. 서울 양천갑 중성동을 초접전입니다. 여기도 한번 볼 텐데 남은 기간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일단 뭐 중도층, 무당층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전략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봤던 여론조사 보면은 2040 세대에서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층이 그 비율이 좀 낮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지금 박빙인 곳이 한 55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수도권에서 26곳 정도를 박빙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중도층, 무당층 이쪽이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천 과정이 끝난 이후에 오히려 좀 지지율이 낮아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의료 갈등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중도층의 표심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물가도 어느 정도는 잡혀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자진 사퇴의 형태로 지금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또 이제 의료 갈등은 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잡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문석 후보 또 김준혁 후보의 문제가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중도층의 유권자들의 마음에 많이 닿아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30 여성들 그동안에 민주당의 지지층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분들의 표심에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발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에 민주당에서 완전히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중도층의 표심이 저는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도 하나씩 쭉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유선호 행정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 흐름상 이제 굳히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남은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국면이 이제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뭐 재선거는 투표가 이제 벌써 이제 끝났잖아요. 이번에 역대급 이제 투표를 보였는데 아마도 이제 각 당에서는 뭐 자기네들의 이제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양당의 적극적 지지층들은 사실은 표심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전선거 운동이 시작하는데 지금 남은 뭐 시점에서 중요한 전략은 아까 계속 이야기 나온 것처럼 중도 무당층의 표심 그리고 그
각 진영의 이제 적극적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오게 만드는 그런 네. 전략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앞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개별 후보들의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약재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약간 좀 깔끔하지 못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미 이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이제 거세고 뭐 계속 이야기 나오겠지만 재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 근데 역대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재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마도 큰 흐름, 큰 프레임인 정권 심판론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가 않다. 마지막 남은 선거 일주일 동안 중도 무단층의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들을 잘 처리하고 그렇게 던지는 메시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이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들도 행보를 많이 보여왔는데 또 장관 기자 보면은 이 여야 대표들의 행보 어디 가서 선거운동하느냐 흐름 보니까 여기 가서 왜 했구나가 다 이유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8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로써 이제 8일째가 접어드는데요. 이재명 대표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그리고 재판 리스크로 인해서 인천과 서울 한강벨트를 집중적으로 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기간 동안에 김부겸 위원장이 지방 곳곳을 돌면서 지원 유세를 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PK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어제 제주를 찾은 후에 이 경남과 부산 낙동강벨트를 방문을 했는데 오늘 이어서 부산역 광장에서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까지 갖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울산과 대구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일주일간 수도권을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 또 충청, 강원, 경기를 훑었는데요. 오늘은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수도권 격전지를 돕니다. 도봉구를 시작으로 해서 송파, 수원, 용인, 오산, 평택 등을 가는데요. 오늘 이 서울, 경기 유세 일정만 총 12곳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종걸 실장님, 네. 이 양당 대표들 오늘 유세 일정까지 쭉 보셨는데 네. 특징이 좀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 한 8일간, 일주일간 그리고 오늘까지 보는 좀 특징. 상대의 벨트를 끊어라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를 한번 보죠. 이 한강벨트 말씀하셨잖아요. 장관 기자 리포트에. 그런데 네. 한강벨트 중에서도 동작을에 7번이나 가요. 한 지역도 사실 한 번 가기 힘든데 전국구에서 예. 7번이나 동작을을 갑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한강벨트 쪽 북부와 남부가 있는데 한강벨트의 남부에 맥을 끊어놓겠다 이겁니다. 어차피 한강벨트의 남부에서 오른쪽 동쪽은 강남 벨트예요. 강남벨트는 사실상 거의 국민의힘 쪽이라고 한다면 한강벨트 이남, 한강의 이남의 한강벨트의 가장 포인트가 동작이거든요. 동작을 끊어놓을 수만 있으면 완전히 한강벨트에서 모든 이 국민의힘 세를 강남에 고립시킬 수 있다. 이런 전략으로 동작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 여기서는 또 여의도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동작을 많이 찾는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원입니다. 수원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일주일 동안. 이건 반도체 벨트의 맥을 자신의 갖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후보들이 전부 다 경기도 남부예요. 수원 정부터 시작을 해서 안산 상록갑부터 해서 화성, 을, 용인, 정 이렇게 다 이 경기 남부거든요. 그럼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공격을 할 때 경기 남부 벨트를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격할 수 있는 이제 공성전을 할 수 있는 맥이 바로 수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상대에서 유리한 벨트의 어떤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양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주원 본영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격전지를 약간 맥을 끊는다고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유리한 곳을 또 더 찾는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두 분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선거 평론이 아니라 선거 기획을 오랫동안 했던 예. 실무자 출신입니다. 선거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이제 우리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당 일체감이라고 합니다. 정당과 내가 얼마나 일체감을 느끼는 한 60% 정도 됩니다. 보통 총선 투표율이 한 60% 정도 돼요. 최대치로 잡으면 이번 같은 경우는 7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차 변미가요. 5% 이상 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선거 다 끝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게 평론가들 나와서 선거를 몇 번 요동친다.
선거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선거를 내면에서 들여다보면은 선거 들어가기 전에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선거 기획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선거는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 전에 프레임을 잘 짜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프레임 자체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워낙 거대하게 짜여져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중간에 이 대파 논란이 한번 생겨버렸죠. 그다음에 또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공을 들였는데 대통령이 거기 또 담화문 발표해서 찬물 끼얹어버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의 막판 변수는 거의 다 없어졌다. 다만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두 분의 노력과 두 분의 수성, 두 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또 어떤 메시지를 낸다. 이러면 또 한 번 이게 어떤 출렁거릴 변수는 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두 분이 열심히 하시지만은 선거는 어느 정도 틀이 자리 잡아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평론도 하시고 개인 의견까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장관 기자, 양당 모두 굉장히 사전 투표 독려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한동훈 위원장이요, 내일 서울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내일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합니다. 특히나 내일 이재명 대표가 대전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 이유는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이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함께 투표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대전을 또 고른 건 충청 지역이 민심 향방의 이 잣대가 되는 만큼 좀 중원을 공략하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게 이길 것이라는 기세를 내일 사전투표에서부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254명 후보들 모두는 사전투표일 첫날인 내일 투표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는 육상전 중에서도 백병전, 육탄전 상태가 됐습니다. 저기 무슨 여론조사 지지율, 이제는 온갖 가짜들이 횡행할 겁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더 많이 투표하느냐로 결판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분석하는 바로는 49개, 한 50개쯤이 소위 말하는 지지율 2, 3%로 완전히 저쪽으로 갔다, 완전히 이쪽으로 갔다 갔다 합니다. 네, 양당 대표 목소리 들으셨는데 여선 왕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전 투표가 좀 높으면, 투표율이 높으면은 일단은 뭐 야당 쪽, 민주당 쪽, 야권에 좀 유리하다, 이런 좀 분석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전략이십니까? 네, 뭐 지금 사전 투표가 전체 본투표 이제 투표율도 끌어올리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뭐 65% 이상 투표율이 나오면은 뭐 야권한테, 민주당한테 유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요. 사실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사전투표 동조 운동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 보수계열 정당들은 사전투표 선거가 약간 뭐 이제 선거 조작이다, 음모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경향성을 조금 보여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만큼은 뭐 수개표 뭐 진행도 하고 그러면서 네. 사실상 선거가 그 두 번 이제 치러지니까 사전 선거에서도 올인하자,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후보 253명 모두 다 이제 사전투표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모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뭐 투표를 높게 이제 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강준혜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보수 쪽에서는 사전 투표가 좀 높으면 좀 불리하다, 이런 게 좀 통설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오히려 독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2030 지금 뭐 무당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중도층으로 보이는 분들이 그 우리 비례대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항상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거의 0%에 수렴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준혁 후보 그리고 양문석 후보에 대한 부분이 2030 특히 여성층, 민주당의 이제 지지층으로 보여왔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60대 이상의 유권자 비율이 우리가 지금까지 선거를 시작을 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사실은 보수층에 조금 더 닿아있다라는 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루 싸우는 사람은 3일 싸우는 사람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루 싸우는 사람이 그동안에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보여왔던
본투표일에 하자라는 이야기였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구에는 254명의 모든 후보가 바로 내일 사전투표를 다 같이 할 테니까 우리 지지자분들도 함께 나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아무래도 민주당 쪽의 정권 심판론들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표에 대한 걱정도 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투표를 해봤자 뭐 내 투표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투표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지금 3일 내내에 대한 이제 굉장히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과 모레죠. 사전투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제주 4.3 추념일 어제였습니다. 여야 정치권 공방도 여기에 좀 집중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 나왔는지 자, 여야 대표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4.3에 대해서 진정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4.3을 폄훼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4.3 폄훼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야말로 제주의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실제로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행동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주민들은 정말 원하는 것이 제주 4.3 관련해서 직권 재심을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까지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거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제가 그걸 했습니다. 네, 양당 대표 목소리 들어봤는데 강전애 부위원장이 할 말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제주에 10년을 좀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4.3 사건에 대해서 제주 도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중앙에서는 또 이제 선거가 앞서서 이제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보수 정권에서 4.3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요, 이제 4.3이라는 사건 자체가 아직 정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야를 넘어서 초당적 협력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에 대해 어떠한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2021년 2월경에 4.3 특별법이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될 때도 제주도의 3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서울에 올라와서 초당적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을 자꾸 정쟁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저는 과연 정말로 제주도에 계시는 유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지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 그 4.3 행사에 참석을 하셨었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은 크게 발전된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이후에 뭐 4.3 유족들이나 아니면 4.3에 대해서 지금 정명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큰 노력을 하였는가 이 부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여선호 행정관. 민주당의 그간 노력이 있었냐는 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뭐 극우 성향 사이트 뭐 출신이냐 뭐 거론하면서 뭐 제주 아픔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적을 했고 또 윤 대통령과 연당 대표 빠진 게 또 지난해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 쪽에서는 또 이런 지적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4.3 관련해 가지고 뭐 그 국민의힘 인식, 일부 후보들의 인식을 이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것인데요. 예. 지금도 그 국민의힘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막말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 4.3이랑 5.18 관련해서 계속 폄훼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도 지금 국민의힘 후보 중에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정부가 사실은 4.3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첫 사과를 한 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뭐 4.3 특별법도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부 시절에 사인하면서 이제 그렇게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3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 도민들의 아픔과 뭔가 이런 거에 공감을 많이 하는 이런 목소리를 많이 냈지만 국민의힘은 뭐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성이 그래서 의심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 이재명 대표 이렇게 이제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하는 이런 뭐 저격 이렇게 이제 뭐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거 국면 아예 중반 정도 들어왔을 때 중도 무당층에 그렇게 이제 표심을 자극하는 뭐 메시지 전략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장 기자, 어제 저희 방송에서 다루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나베라고 언급한 걸 두고서 여권에서는 여성 혐오 발언 아니냐 이렇게 좀 공세를 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0여 년 전 자위대 기념식에 참석했던 이 나경원 후보의 과거 전력을 꼬집으면서 나경원 그리고 아베를 합쳐서 나베라고 한 건데요. 일본어 도금대로면 냄비를 뜻하는데 이 나베는 일본에서 여성을 이 매춘부 등에 빗대는 성비하 용어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지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서울에서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베가 어쩌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이런 글도 올렸죠. 냄비를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극단적인 여성 혐오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냥 어떤 여성 혐오, 뿌리 깊은 여성 혐오에 바탕 없이 그냥 나온 말 같습니까? 생각 없이 나온 말 같아요? 저는 여러분께 이재명 대표 말을 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별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뭐 생각을 좀 넘겨봤는데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나베라는 발언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 어떠십니까? 일단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포스터 논란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니 유상현 후보 측이 만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포스터는 유상현 후보의 얼굴, 그러니까 몸이 사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나경원 후보를 나베, 즉 우리나라 말로 냄비를 짓밟자, 뭐 부숴버리는 후보다 이런 식의 포스터가 돌았죠. 분명히 개딸들이라고 지칭되는 강성 지지층의 커뮤니티에서 엄청 배포가 되고 게시가 됐습니다. 그러자 유상현 후보 측이 내가 만든 거 아니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멸칭입니다. 여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 뭐 일본만 멸칭이 아니에요.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이 논란을 언급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논란이 있기 전에도 사실 이게 부적절한 어떤 표현인데 굳이 그 논란이 있는 이후에 나베다라고 해서 그 논란을 계속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야당 대표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사실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의 지금 온갖 네거티브들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나베가 시작된 게 나경원 플러스 아베라고 해서 자위대 참석 운운하지만 자위대에 그날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 드러났고요. 또 두 번째 이 1억짜리 무슨 피부과 운운해갖고 그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온갖 네거티브 한 거 1억 아니었던 걸로 밝혀지고 50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또 다운증후군 딸의 피부와 관련된 질환 때문에 한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적인 어떤 그런 이 비하 이것을 굳이 동원해서 나경원 후보에 대한 굳이 네거티브를 계속 당 대표가 그것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지원 본부장님 굳이 나베라는 표현을 써야 되느냐?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여성 혐오가 일상화됐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성 혐오의 일상화를 민주당의 잣대로 들이댈 수 있는가요? 뭐 장해찬 최고위원도 있었고요. 역대로 한번 우리 젊은 여성층들의 투표율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민주당 찍습니다. 그거는 우리 젊은 여성층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예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드리면은 그거 유튜브가 이야기하듯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과 달리 여당 대표 정도 되면요 국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없고 계속해서 말꼬리 잡고 전부 다 내로남불 이야기하고 지금 그런 식이에요. 아까 발언에서 제주도 발언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주도를 4.3을 이용한다 그러는데 본인이 지금 이용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직권 재심 이야기인데 제가 그 확인해 보니까 직권 재심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추진되었거든요. 본인은 지금 4.3 추념식에 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걸 했으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본인이 제주 4.3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야기 역으로 전부 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되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안 가니까 그런 비판을 듣는 거예요. 국가기념일인데 왜 대통령이 안 갑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갔으니까 올해 안 갔다. 그러면 작년에 명절날 제사 지냈으면 올해 또 제사 안 지냅니까? 그러면 국가기념일은 해마다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국가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안 가니까 제주도에서 국민의힘 표가 안 나오는 거고 4.3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폄훼한다라는 비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서로 말장난하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이제 선거 막판 정도 됐으면 경제정책도 이야기하고 대파로 이렇게 혼나고 있잖아요. 제발 좀 민생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조국 혁신당 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비조 넘어서 이제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조국 혁신당. 이게 무슨 말인가? 지국 비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 조국 혁신당 비례 정당 지지율이 어제 여론조사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까지 나와 하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비례정당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요. 조국 혁신당을 꼽은 응답자가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합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에서 3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저렇게 24%가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이 14% 나왔습니다. 연령대별로도 한번 봤더니 4050 세대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더불어민주연합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강전혜 위원장님, 일단은 국민의 미래 측에는 좀 비상이 걸렸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원래 한 국민의 미래가 한 20석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현재 흐름만 보면은 좀 비상이 걸린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는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는 표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표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둘이 풍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랬죠. 이제 막판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중도층, 앞서 말씀드렸던 무당층, 중도층에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이제 그 논란들이 저는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의료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 명확하게 처리를 못했었던 부분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선명하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3년은 너무 길다. 굉장히 캐치프레이즈가 선명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유권자분들께서 보셨을 때 시원해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180석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에서도 너희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서 지금 조국 혁신당 쪽으로 조금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 미래에서는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정말 엄중히 받아들이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3년 동안에 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한 표를 주시기 위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예. 부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조국 대표는 그동안 10석 그리고 10석 이상도 노려보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그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목표수를 10석 그리고 10석 플러스 알파 정도 이렇게 잡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는 그 열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저희가 목표했던 10 플러스 알파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석의 의미는 뭐냐 하면 10석을 갖게 되면 독자적으로 법안 제출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10석을 일단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민석 의원께서 원내교섭단체의 수를 지금 현재 20석에서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또 실현된다면 저희의 발언권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서로 화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라서 너무 감사하고요. 10석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고 목표를 삼았는데 여선행정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국 대표 말대로 보면은 10석은 일단은 안정권의 좀 현재 흐름만 보면 되는 것 같고 12석, 뭐 15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위기, 우려가 나올 법합니다. 예, 뭐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이제 만나면서 둘이 이제 같이 연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도 이거는 그 같이 가기 어렵다 뭐 선의 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들이 지금 다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 번갈아 가면서 이게 자리를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뭐 지금의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은 당선이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뭐 그 투표 동료 그리고 그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이제 뽑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조국 혁신당이 뭐 지금 돌풍을 넘어서 약간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조국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큰 이제 뭐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 갑자기 이제 막 너무 센 견제 같은 경우는 또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또 이제 야권이 뭐 분열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제 논란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좀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전체 야권 큰 파이로 봤을 때는 도움되지만 민주당 후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하나의 이제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연동형 비례제도가 2020년도에 이제 있었는데 네. 그때도 아마 뭐 선명하게 내세운 열린민주당이라 하는 정당이 굉장히 인기가 높았지만 결과적으로 투표하고 나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전에 있던 여론조사보다는 상당히 안 나왔거든요. 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거대 양당의 지지층들이 이제 굳건하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구를 안 내는 연동형 비례 정당들이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54개 지역의 모든 뭐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막 선거운동도 하고 지역 후보들이 뛰고 있지만 이제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볼 때 또 이제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다. 이슈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주원 본자님 현재 한 흐름대로라면 12석 정도 나온다 환산하면은 이런 좀 분석이 나왔었는데 몇 석까지 좀 최종적으로 가능하다고 좀 보세요? 아니 뭐 10석 나왔는데 더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까? 저는 13석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3석. 예, 현재 지지율보다는 좀 더 나올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은 이 3% 미만 봉쇄 조항에 걸리는 정당들의 정당 득표율은 모집단에서 빠지거든요. 실제로 해보면요, 역대로 비례대표가 모집단이 100%가 안 되고 한 80한 2, 3%를 모집단으로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원래 10% 득표하면 5석이 돼야 되는데 보통 6석을 갖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13석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13석까지도 가능하다 전망하셨고요. 자, 이종훈 실장님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조국 혁신당이랑 선전이 계속되니까 지민 비조 이거 넘어서 지국 비조 아까 강전혜 부위원장이 좀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이 중도 표심까지도 조국 혁신당이 좀 빨아들일 수 있다. 보수 표도 가져가고 이런 분석들은 이런 현상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건 예상이겠지요. 예상이고 워낙에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예상을 뛰어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거나 혹은 지역별로 조국 혁신당 또는 민주당의 불리한 지역에서도 고르게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지국 비조, 즉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더라도 그런 국민의힘의 유리한 지역에서 비례대표로 국민의 미래를 찍지 않고 조국 혁신당을 찍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라고 보여서요. 예상이자 기대일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만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이 비례에 대한 어떤 정당 지지율이 나오더라도 막판에는 양당의 완전히 그런 그 지지층이 총 결집하는 결과를 우리 많이 봐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양당 체제고 양당이 그것을 나눠 갖는 그런 형상이 계속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한 제3지대가 있을 경우 또 비례대표제가 훨씬 흔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은 제3지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3지대라고 얘기한다면 양당을 끝까지 견제하면서 양당의 노선에 전혀 다른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곳을 제3지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지금 조국 혁신당은 사실상 제3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1.5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안으로서 지금 보여지는 것이지 민주당이나 혹은 똑같은 의미에서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세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국 혁신당이 가질 수 있는 의석은 이 지금의 돌풍 이상으로 가져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과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이 다 합쳤을 때 나오는 것은 상당히 높다. 즉 합쳤을 때 20석 이상은 가능해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봤을 때는 지난 17석보다 최소 3석에서 4석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뭐 총선 이슈 때 좀 요새 근황을 보면 가장 좀 핫한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김준혁 후보의 과거 막말 논란 그리고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 화장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 보면 김준혁, 양문석 두 후보 논란 때문인지 구글 트렌드 이 검색량 보면은 뭐 다른 후보들에서 굉장히 좀 검색이 많이 되고 있다. 뭐 선거를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유의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이 두 후보를 검색한 빈도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정작 자신들이 출마한 지역구보다 다른 지역에서 이 검색 빈도가 높았습니다. 지도부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동안에 이때 해당 논란이 후보 지역구보다 전체 표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택을 구매하면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이 논란이 된 양문석 후보 경기 안산 갑에 출마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정작 경기도에서는 양 후보에 대한 관심도 비중이 58%에 불과했습니다. 또 김준혁 후보 수원 정에 출마해서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었던 이 후보에 대해서 울산에서 관심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관심도가 이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후보들 검색량을 선 그래프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요.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졌던 3월의 검색량이 저렇게 확 뛰는 모습을 볼 수 네. 있고요. 또 최근에 31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딸 명의로 11억, 사업자 대출 받아서 위법, 불법 논란이 됐던 시기 다시 한번 검색량이 확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김준혁 후보인데요.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안부 관련 발언, 이대생 성상납 발언이 최근에 몇 번 불거지면서 최근에 검색량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그래프가 확 뛰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보셨는데 강전혜 부위원장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많이 검색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건 유심히 보고 있다는 내용일 네. 텐데 이거를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각자 생각이 있을 텐데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본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에 대한 검색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이슈밖에 없잖아요.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으로 전해철 의원이 있는 지역구인데요. 안산 지역구에. 예. 그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58%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산에 그 있는 유권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그 진보층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문석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문석 후보의 지금 논란들이 일파만파 커지고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천 취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수도권 벨트에 있어서의 다른 후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글쎄요 지금 뭐 과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안일한 마음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2030 세대 아무래도 그런 부분과 중도층, 무당층의 표심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성 행정관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더 있을 거라고 강전혜 부위원장은 좀 분석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뭐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대응을 봐도
그것을 이제 분위기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이슈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뭐 양문석 후보, 뭐 김준혁 후보 모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사과를 했고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이제 주택을 팔아서 뭐 대출금도 갚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시세 차익 부분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민주당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조금 주문을 하고 나서 김준혁 후보가 본인이 직접 이제 그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자신이 사용했던 표현들이 우리 사회의 통념과 기대에 크게 어긋난다. 표현이 신중하지 못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께서 또 유권자들께서 이 개별 후보의 뭐 사과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참작이 조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왔는데 여선호 행정관님, 울산에서 특히나 이 김준혁 후보 검색량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울산에도 영향이 있고 전국 판세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선. 맞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뭐 중도층 그리고 이제 한강벨트 이렇게 접전이 벌이고 있는 지역에서는 뭐 1000표, 2000표 차이로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뭐 이슈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만 이 문제는 이제 민주당 당 차원의 조금 문제는 아니고 개별 후보의 이슈인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국면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들이 뭐가 있을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뭐 공천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공천 취소가 가능할까? 여기도 법률적으로 좀 계속 이제 다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도 이제 뭐 그 후보가 공천장을 주고 후보 등록한 이후에 이렇게 당에서 공천 취소한 사례가 없고 본인들이 다 사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사실은 뭐 부족해서 아까 이제 뭐 추이를 조금 지켜보고 뭐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장가 기자, 김준혁 후보 이 막말 논란 말고도 김준혁 후보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또 고발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김준혁 후보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김 후보가 배우자와 함께 경기도 여주 그리고 강원도 강릉 및 주문진에 3필지 총 960평의 농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황무지로 방치가 돼 있고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라면서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실제 현행 농지법에서는 본인이 농사를 지은 게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울러 어제 방송에서 민주당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의 김준혁 후보에 대한 이화여대 관련 발언은 일부 보도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의견이었음을 밝혀드리면서 저희 제작진의 방향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가 기자, 양문석 후보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 양 후보에게 11억 원을 대출해준 대구 수성 마을금고 측이 이제 어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양 후보 딸 명의의 대출 적합성 여부를 한번 살펴봤더니 대출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도 양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으면 이거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현재 금감원은 5명으로 꾸려진 검사반을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 보내서 양 후보 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현장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금감원장이 강경 대응 시사했습니다.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금고와 금감원에서 같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문석 후보가 딸의 명의로 11억을 대출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사업자 명의가 이미 딸로 되어 있었고 사업자 등록증도 제출을 했는데 이후에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로 꾸며서 제출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영수증이 이미 몇 년 전에 폐업한 업체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받은 것들이 드러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문석 후보의 지역구는 현역 전해철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58% 거의 6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당선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자진 사퇴를 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양문석 후보가 만약에 지금 재산 신고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등록했다라는 것도
지금 고발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기대출 부분도요. 만약에 재판으로 넘어가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은 당선 무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유권자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보궐선거 부분도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빨리 저는 조사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TV토론에 양문석 후보가 나왔는데 그 모습 보고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양문석이 밉더라도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빠지지 말아 주십시오. 양문석이 이렇게 무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얼마 전에 양문석 후보의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 11억이 안산시 상록구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만일 그걸 비교를 해 본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상록구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최대 73%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위장 대출이다, 사기 대출이다, 뭐 탈법 대출이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소상공인에게 사업자 등록, 사업 지원비로 이렇게 나가야 될 예산들이 주택담보대출로 활용되지 않았다라면 더 많은 어떤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익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본인이 어떤 서민들의 또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짜는 경제정책을 펼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장성민 후보가 지적했던 양문석의 편법 대출에 대한 부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고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안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안산에 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입니다. 이종훈 실장님, 양 후보는 일단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재차 사과했습니다. 네. 두 후보들이죠. 여기까지 쭉 어떻게 되셨어요? 사과의 문제일까요? 양 후보는 이미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답변했냐면, 피해본 사람이 있느냐? 피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가 2021년 4월이고요. 코로나가 벌어진 지 1년 후입니다. 당시 소상공인들이 몇백만 원이 없어서 폐업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공인들한테 11억 원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자금이었겠습니까? 그 자금이요, 기업 운전 자금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이런 후보를 어떻게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은 두 후보들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장성민 후보께는 죄송합니다만 이분이 주인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양문석 후보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본인도 계속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성민 후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바닥에 깔려 있는 선거고요. 우리 아시겠지만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이라든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누가 더 주목받는 인물인가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어제 대만에서 25년 만에 규모 7.4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대만 당국은 이번 지진이 2,000명 넘게 숨졌던 1999년 9월 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는데요. 9층짜리 빨간색 건물 한 채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45도 가까이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아이들을 구조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규모 7.4의 강진으로 어젯밤 기준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지진 규모는 원자폭탄 32개가 강타한 것과 같다라고 추정할 만큼 그 충격이 컸다는데요. 지진이 일어난 발원지 화롄에서 150km 떨어진 타이베이까지 그 여파가 전해지고 일부 지역은 전기도 나갔습니다. 주변 나라 필리핀, 중국, 일본까지 재난 문자와 쓰나미 지진 경보가 울렸을 정도인데요. 여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대만 정부는 밤샘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 사랑을 받은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어제 한국을 떠났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어제 오전 10시 40분부터 팬들과 함께 푸바오 송별회 자리를 가졌는데요. 푸바오는 검역 과정 때문에 특수 무진동차에 타고 있어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궂은 날씨에도 팬들은 마지막 배웅을 위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푸바오가 탄 트럭이 등장하자 한순간에 눈물바다가 된 행사장. 정들여 푸바오를 키운 사육사들은 푸바오에게 마지막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푸바오의 전담 사육사 강철원 씨는 푸바오가 있는 특수 차량을 쓰다듬으며 오열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강 사육사의 눈물에 슬픔이 느껴진다, 자식 같을 텐데라는 위로의 말을 남겼습니다. 한편 중국은 푸바오를 환대하는 분위기가 크다죠. 스크린과 트럭으로 푸바오를 맞이했고 푸바오의 적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중국에서 새로운 판생을 살 푸바오를 응원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 전해드렸습니다.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